먼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도 지금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데요. 정말 나라 위해서 또 힘들고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과연 무슨 또 교훈을 드릴 수 있을지 부담이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등과 또 겹치면서 정말로 요즘 세상 사회는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조직체의 훌륭한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고 대응을 하는지를 축구에 있어서의 사례, 하나의 어떤 개인의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독일 축구라는 커다란 어떤 조직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에 반응하는 퍼거슨의 리더십인데요. 클럽 그 자체보다 큰 감독이고 오늘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계적인 위상을 만들어냈고 그로 말미암아 프리미어리그까지 덩달아 위상을 상승시켰던 주인공이고요. 퍼거슨 감독이 기본적으로 대단한 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감독이 1986년에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을 그저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맨유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되고 유럽 챔피언이 됐던 거에 60년대 후반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퍼거슨 감독이 맨유의 시대를 만들기 시작했던 90년대 초반의 그 사이 기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상 거의 굵직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진짜 강등만 안 당했을 뿐이지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런 세월을 계속 오랜 기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클럽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유럽 챔피언 2번 만들고 전체적인 리그의 위상까지도 변화를 가져왔던 주인공이 바로 퍼거슨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많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의 명장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장들의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배경이 좋은 클럽에서 애초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이 많다든가 원래 좋은 선수가 많았다든가. 그런데 퍼거슨 감독이 1986년에 맨유에 부임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맨유는 정말 오랜 세월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한 그저 그런 클럽이었는데 그 클럽을 가지고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또 부유한 클럽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다른 뒷세대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명장들에 비해서는 또 다른 점이고, 또 한 가지 이제 퍼거슨 감독에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78년부터 86년까지 스코틀랜드 리그의 에버딘이라는 클럽의 감독을 했었는데, 저 당시에도 퍼거슨 감독은 사실은 맨유의 업적 때문에 좀 가려 있어서 그렇지 저는 저때 업적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인상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 리그는 셀틱과 레인저스라는 정말 두 개의 클럽이 거의 스코틀랜드 리그 전 역사에서 이 두 클럽이 우승을 거의 나눠 가져요. 정말로 그 이른바 양강 구도가 아주 심각한 리그가 스코틀랜드 리그거든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이 에버딘의 감독을 맡았을 때 에버딘이 제3세력으로서 우승 트로피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거는 스코틀랜드 리그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셀틱이나 레인저스 같은 팀이 한 번 우승하면 8년 연속 우승하고 10년 연속 우승하고, 아니면은 셀틱이 우승했다가 레인저스가 우승했다가 셀틱이 우승했다가 레인저스가, 이런 세월만 거의 한 세기 이상 달려온 리그가 스코틀랜드 리그인데, 거기서 에버딘의 알렉스 퍼거슨이 있었을 당시에는 에버딘이 그 두 클럽을 꺾고 우승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가서도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지만 그 다음 급의 대회에서 또 에버딘이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에버딘에서 그 능력이 검증이 됐었고, 에버딘에서의 업적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가 너무도 확연한 뚜렷한 어려운 환경의 그 리그에서 제3의 팀을 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거슨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27년 봉직하면서 38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요. 27에서 이제 38이니까 상당히 이제 한 시즌당 평균 1개 이상의 트로피를 들었다는 얘기고, 그 에버딘 시절까지 포함하면 우승 트로피가 49개나 됩니다. 물론 이제 커리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70년대부터 이제 감독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49개라는 우승 트로피는 정말 다른 지도자들이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트로피 숫자고요. 그리고 빅리그 기준으로 따져도 38개는 전 세계 축구 역사에서 숫자상으로 1위입니다. 지금 현역 감독들 중에
저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의 지금 펩 과르디올라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 빅리그 기준으로 퍼거슨 감독 이제 다음 가는 지금 트로피 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활약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2008년부터 감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퍼거슨 감독만큼이 전혀 안 되는데 이미 트로피 숫자는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언젠가는 이제 퍼거슨 감독을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38개 트로피는 빅리그 기준으로 1등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써있는 얘기가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고, 대체로 이제 이거를 쓱 읽어보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성과 고매한 인격이면은 충분히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뭐 6번이라든가 뭐 8번이라든가 9번, 10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1번, 2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나올 얘기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분 이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 제가 좀 흥미로우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 뛰어난 2인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리더십, 저것이 왜 스포츠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조직체에서도 저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독과 이제 코치의 관계가 굉장히 뭐 정말 이른바 아주 절친 이른바 아삼육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독과 코치가 친해야 이제 같이 또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상은 친한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들은 서로 간의 어떤 견제라든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대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성적이 나빠지거나 약간 흔들리면 제가 내 뒤를 칠지도 몰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코치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은 그 2인자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120% 잘 끌어내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약한 분야에 정말 강한 사람들을 이른바 수석 코치 같은 2인자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그런 코치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유럽 챔피언에 2차례 오르고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 2인자 수석 코치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칠 거야 뭐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 사람을 견제하고 오히려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끔 만들고 이러질 않았다는 거. 요거 6번 조금 이제 흥미로운 얘기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자, 이 퍼거슨 감독은 가장 이제 퍼거슨 감독의 주요 덕목 중에 정말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팀 리빌딩의 귀재입니다.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리빌딩을 하려면은 기존 잘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그럼 자 과감하게 항상 사람을 자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팀은 항상 리빌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렉스 퍼거슨이야말로 아마 전 세계 조직체의 수장들 가운데서도 리빌드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이제 첫 번째 유명한 리빌딩이 1995년 여름에 발생하는데, 이제 왼쪽부터 마크 휴즈, 안드레이 칸첼스키, 포린스 선수가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선수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고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다들 슈퍼스타들이었고요. 퍼거슨 감독이 이제 초창기에 맨유를 이제 우승 트로피로 계속 이끌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에 있어서 엄청난 활약들을 다들 했던 선수들입니다. 특히 이제 마크 휴즈 같은 선수는 대단한 이제 스트라이커였고요. 안드레이 칸첼스키스 선수는 러시아 선수인데 측면 돌파와 득점력이 아주 좋은 윙어였고, 저 포린스 같은 선수는 또 전설적인 선수예요.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가대표 주장을 역임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98년 월드컵이나 뭐 이런 대회들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시기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이 폴 인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으로서는 그 정말 유리천장의 벽을 깨고 굉장히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서 아주 팀의 간판 역할을 잘했고 국가대표에서도 아주 스타가 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를 95년 여름에 한 방에 방출합니다. 마크 휴즈는 첼시로, 안드레이 칸첼스키스는 에버튼으로, 포린스는 인터밀란으로 한 번에 방출을 하고 별로 영입도 안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포츠팀에서 리빌드 얘기하면 다른 조직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자원들을 내보내면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값 나가는 값비싼 외부로부터의 영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뒤를 따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테랑 슈퍼스타를 3명을 내보냈는데 그에 상응하는 영입이 없었어요. 자, 그때 이제 95년 여름에 영국의 축구 평론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여태까지는 오케이, 몇 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강이었습니다. 버트 그러나 자, 이 순간부터 맨유는 나는 우승 후보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축구 평론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고,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도 맨유를 최상위 우승 후보에서 약간 떨어뜨렸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했던 팀을 지탱했던 슈퍼스타들이 나갔는데 영입이 없어. 이거는 분명히 그럼 팀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퍼거슨 감독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95년 여름에 저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중용하기 시작했던 어린 선수들, 요 어린 세대는 클래스 오브 92라는 아주 별칭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92년 동기회, 92년 졸업반, 왜 저런 명칭이 붙어 있냐면 92년에 요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유스 챔피언십을 우승을 합니다. 유스라는 건 이제 청소년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92년에 청소년 대회에 나갔던 선수들이에요. 프리미어 리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급 연령별 선수들도 이제 그런 대회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요 선수들을 주축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게 1992년이에요. 그때 멤버들이 라이언 긱스, 니키 버트,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필립 네빌, 폴 스콜스인데 여기 사람 보면 하나가 더 많은데 맨 끝에 있는 저 테리 쿡이라는 선수는 나중에 잘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 사진에는 같이 등장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 선수는 사실은 이제 커리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요 선수들을 그 베테랑 슈퍼스타들이 나간 자리에 바로 올려서 중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명은 예외입니다. 가장 퍼거슨 감독 옆에 있는 라이언 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그 베테랑 3인방과 더불어서 이미 주전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선수들 중에서는 긱스 선수가 가장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이제 성인 1군 팀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긱스는. 그런데 나머지 이제 베컴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경험 부족한 신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요 선수들을 중용을 해서 요 시즌에 바로 우승을 해버립니다. 바로 시간도 필요 없이 95, 96 시즌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국의 평론가들은 퍼거슨 감독이 무슨 짓을 해도 그때부터는 말을 아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평론가들을 한번 크게 망신을 줬어요. 자, 중요한 선수들을 내보내고 외부 영입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팀은 약해졌다, 이제 우승 후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바로 어린 선수들을 올려 써서 우승을 그냥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퍼거슨 감독이 뭐 좀 약간 과격하고 이상한 걸 해도 평론가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퍼거슨은 자신들을 크게 망신시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한번 전설이 있었고, 근데 퍼거슨 감독이 한 번의 어떤 리빌딩의 성공, 저 선수들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1999년에 이른바 대삼관을 차지하는 모두가 주역들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상권을 차지하고 맨유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점점 이제 유럽에서 랭킹이 올라와서 이제는 한 3위권 이 정도 되는 리그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축구 매니아가 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90년대는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아주 강력한 1위 리그였었거든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했던 1999년에도 그 99년에 사실 1등 리그는 세리에아였어요. 잉글랜드 리그는 아직 좀 미약했었는데 이제 2000년대 한 초반쯤으로 오면 잉글랜드 리그가 이른바 3대 리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탈리아 리그, 스페인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까지. 요거를 위해서 사실은 맨유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시기가 됐어요. 요 시기에 2001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요때 다시 한번 퍼거슨 감독은 이번에는 99년의 영웅들을 내치기 시작해요. 왼쪽부터 야프스탐, 로이킨, 데이빗 베컴인데, 뭐 야프스탐이나 로이킨 선수는 사실은 다른 클럽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아까 그 클래스 오브 92에 들어가진 않지만 어찌됐건 베컴 선수와 더불어서 맨유의 영광의 시절, 맨유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선수들인데, 스탐 선수는 이탈리아의 라치오로, 로이킨은 스코틀랜드의 셀틱으로, 베컴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로 차례차례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냐, 아까 그 리더십 여러 가지에도 나타나지만 스탐 선수는
이른바 퍼거슨 감독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요. 로이킨 선수는 아까 그 폴 인스 선수, 그 잉글랜드 국가대표 최초의 흑인 주장이었다는 그 폴 인스 선수와도 로이킨 선수는 약간 케이스가 비슷한데, 뭐냐면 퍼거슨 감독은 이 선수가 너무 머리가 커져서 마치 팀의 보스가 알렉스 퍼거슨이 아니라 폴 인스가 되고 로이킨이 되고 그런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자신이 팀을 통제해야지 자기보다 더 보스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선수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게 노골화가 되면 퍼거슨 감독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이킨 같은 선수가 이제 그런 또 케이스고, 데이빗 베컴 선수는 아까 이제 또 리더십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 퍼거슨 감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조직을 위해서 모든 거를 거기에 쏟아라, 그거거든요. 그 퍼거슨 감독의 조직은 뭐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든 선수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만 헌신하고 항상 맨유를 생각하고 항상 맨유에 이롭게 행동을 하고 이래야 돼. 근데 데이빗 베컴은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퍼거슨 감독은 판단을 한 거예요. 뭐냐, 데이빗 베컴 선수는 아시다시피 와이프가 또 아주 유명한 세계 최상급의 연예인이었고, 퍼거슨 감독이 사실은 저 선수들 TV 같은 데 많이 출연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베컴 선수는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이 됐죠. 와이프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또 본인 또 아주 뭐 잘생긴 외모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더욱더 스타가 됐죠. 축구 실력에 더해서 이른바 세계적인 셀리브리티가 됐죠. 이른바 셀럽이 됐어요, 베컴은. 그러면서 이제 퍼거슨 감독이 원치 않는 과외 활동이 많아졌죠. 아, 이제는 베컴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선수를 내보내서 곧가 그 95년처럼 곧바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이런 세대를 이제 영입을 하기 시작해요. 웨인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요 시기에 리빌딩의 일원이었죠. 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도착합니다. 이게 아까 그 선수들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차례차례 나가게 되고, 요 선수들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결국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두 번째 유로피언 트로피를 들게 돼요. 유럽 챔피언에 다시 한번 오르죠, 2008년에. 그러니까 2007년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마지막으로 온 선수가 카를로스 테베스거든요. 그런데 저 선수들로 하여금 팀을 재편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최정상에 오르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파격적인 리빌딩들은 결국은 다 성공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이제 뭐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사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항상 과감하게 리빌딩에 성공해서 그걸로만 27년을 한 클럽에서 버티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뭔가를 너무 오래 하면 통상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고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결국 뭐 장기 집권의 폐해 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7년이라는 기간이면은요, 축구에서도 강산이 이제 3번 바뀌는 시간인데 축구에서도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룰도 바뀝니다. 퍼거슨 감독이 아까 86년에 맨유 지휘봉 잡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축구 룰도 여러 가지가 사실 바뀌었어요. 축구에서 예를 들어 같은 팀 선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골키퍼는 그걸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결국은 FIFA가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지금은 요즘 축구는 백패스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못 잡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발을 써야 돼요, 지금은. 뭐 옵사이드 룰도 사실은 개정이 됐죠. 퍼거슨 감독 그 아까 86년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옵사이드도 예를 들어 뭐 동일선상이 아니었다가 이제 동일선상으로 공격 측에 유리하게 개정이 되고 등등. 그리고 요즘도 이제 축구 룰이 자꾸 이제 세밀화되고 개정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룰도 바뀌어요. 룰이 바뀌면 그 룰에 맞게 전술과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27년의 시간이면요, 축구가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27년 동안 꾸준히 트로피를 계속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재주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게 전술적으로 그럼 퍼거슨은 어떻게 진화를 했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데,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사전 설명을 하자면,
축구판에 위대했다는 그 리더는 통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퍼거슨 감독 같은 유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유형인데, 자, 레볼루셔너리 택티션이라는 거는 이제 혁명적 전술가들, 뭐 이론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감독들은 이른바 축구에서는 아인슈타인, 뉴튼, 에디슨 뭐 이런 과들이에요. 아주 레볼루셔너리한 사람들. 모차르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위부터 이제 리누스 미켈스, 아리고 사키, 펩 과르디올라, 요한 크루이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시대별로 굉장히 큰 한 몫씩을 다 담당했던 사람들. 가장 최근 사람은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금 이런 축구, 그래 이런 게 현대 축구지, 이런 게 상식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식이 아니었던 시절에 이론적으로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술적으로 구현해서 뭔가 트렌드를 만들고 이게 축구구나 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렸던 사람들. 이른바 여기에 이제 많은 전술들이 있어요. 요 안에 이제 뭐 토탈 사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고, 근데 여기 있는 네 분이 그렇다고 뭐 우승 트로피를 못 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과르디올라 감독, 퍼거슨 감독 다음으로 우승 트로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비롯해서 나머지 저 세 분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기본으로 다 한 번씩들 다 한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래도 분류를 하자면 이쪽 케이스는 아이작 뉴튼, 알버트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에디슨 그런 과들이고,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저과에 속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거슨은 위대한 전술가라고 볼 수 없어요. 위대한 전술가도 아니고 이론적 혁명가도 아니고, 그럼 뭐 별게 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리더로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뭐냐? 퍼거슨은 지금 여기 아까 맨유에서 38개 트로피 그 사진인데, 그레이트 맨 매니저고,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마스터 팀 빌더고, 그러니까 팀 건축, 팀 재건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쪽이 왼쪽 유형이 영 전술이 없냐? 그건 아니고, 오른쪽 유형은 그럼 트로피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태여 유형을 분류하자면 이제 왼쪽 같은 유형의 가장 거장이 퍼거슨 감독이고, 오른쪽 같은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저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이 그러면 전술적으로는 영 아닌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퍼거슨은 전술적으로 뭘 잘하느냐? 에볼루션을 잘하는 거예요. 이볼루션을. 레볼루션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볼루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퍼거슨 감독은 여기 있는 감독들의 전술들로부터도 많은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뭘 새롭게 창안하거나 고안하거나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 역사도 없고. 그런데 뭐 스페인에서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퍼거슨 감독은 이렇게 갔다가 우리 팀에 한번 써보고, 요건 근데 우리 팀에는 아주 적합하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또 안 쓰고, 네덜란드에서 뭐 좋은 게 나왔어? 저거 유행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한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이 전술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또 해봐요. 그래서 잘 되면 쓰는 거고, 아니면 또 폐기하는 거고, 원래 전술로 돌아가는 거고. 퍼거슨 감독은 항상 외부에서 어떤 트렌디한 게 나오면, 그럴듯한 게 나오면 그거를 흡수하고 자기 팀에 적용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혁명적 창안 능력 이런 것의 부재를 남의 것을 갖다가 응용하고 적응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팀을 진화시키고 이러는 쪽으로 사실은 퍼거슨 감독은 다 커버를 해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2006-2007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AS 로마라는 이탈리아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두 경기로 치르게 되거든요. 한 번은 A팀의 홈에서, 한 번은 B팀의 홈에서. 그런데 첫 경기는 로마 홈에서 2대1로 로마가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으로 로마가 원정을 왔을 때 맨유가 무려 7대1의 스코어로 이겨버립니다. 저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비극이자 참사 뭐 이렇게 기록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두 경기 득점 합계 에그리기트
8대 3으로 맨유가 이제 4강에 올라가요. 저 시즌에. 근데 두 번째 경기 7대 1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대승도 너무 대승이거든요. 로마는 아주 비참하게 진 거고.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퍼거슨 감독은 자신이 7골을 넣고 대파했던 전술에 매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썼던 전술이 뭐냐? 이른바 true false 할 때 false, 참 거짓 할 때 거짓이에요. 거짓 9번 전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토티 선수를 활용해서 당시에 로마의 루치아노 스팔레티라는 감독이 요런 형태의 전술을 구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토티 선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요. 그런데 이제 저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를 보통 축구에서는 9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가장 에이스는 10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10번은 전통적으로 뭐냐? 아주 테크니컬하고 창의성이 넘치고 아주 재주가 많아서 약간 이 최전방보다는 뒤쪽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돕거나 뭐 본인이 뭐 득점도 하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보통 10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이제 잘한 선수들이 펠레, 마라도나, 뭐 오늘날의 리오넬 메시 이런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은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알아서 뭐 다 하잖아요. 어시스트도 하고 자기가 직접 골도 넣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 선수들은 뭐 펠레 선수는 이 가운데에서 뭐 최전방을 맡아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보통 최전방은 아니에요. 최전방에는 조금 더 이제 골을 전문적으로 넣는 유형의 그런 이른바 득점 기계, 골잡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고, 정말 이제 모든 면에서 아주 이른바 매지션 같은, 마법사 같은 선수들은 통상 9번보다는 한 칸 아래인 이제 10번 그 역할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거든요. 그런데 토티는 사실은 10번인데 10번에 더 적합한 선수를 9번 자리에 내보는 거예요. 최전방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토티의 역할은 뭐냐? 물론 자기에게 찬스가 오면 토티가 또 슈팅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골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토티 선수의 보다 근본적인 롤은 뭐냐면, 토티가 벌써 이렇게 딱 나가 있으면 상대 수비는, 상대 이 최후방 수비는 토티를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토티가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지금 화살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대 수비는 토티에게 아무래도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실제 골은 누가 넣느냐?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 중원에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그 토티가 상대 수비를 끌어낸 공간으로 다다다다 들어가면서 골은 다른 선수들이 넣어요. 그래서 가짜 9번이에요. 거짓 9번. 그러니까 진정한 유형의 9번 공격수는 아니고 원래는 10번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선수를 오히려 최전방에 놔서 상대의 혼란을 일으키고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을 오히려 돕게 만드는,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술인데, 지금 이 시간이 2006년, 2007년이거든요. 요때는 이게 저런 게 있어? 그랬었어요. 저거보다 몇 년 후에 토티보다 더더욱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수가 등장했으니 그가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역대 최고의 가짜 9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때 토티가 이걸 했는데, 퍼거슨 감독이 이 이후에 바로 한 시즌 뒤에 2007-2008 시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맨유가 다시 한번 유럽 챔피언에 올랐던 바로 그 시즌에 로마의 전술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지금 카를로스 테베스 선수가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즌에 맨유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는 누구냐? 아마 이거는 사지선다 해도 찍어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왼쪽에 있는. 호날두가 골 많이 넣는다는 거는 요즘 뭐 축구를 잘 몰라도 삼척동자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이때 맨유 시절에도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 시즌에 호날두가 42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저 42골이 호날두 선수의 여태까지의 맨유 커리어에서는 가장 많은 골입니다. 뭐 요즘도 뛰지만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 테베스나 혹은 그 옆에 있는 루니가 상대 수비를 오히려 끌고, 골은 왼쪽에 있는 호날두가 대각선으로 다다다다 들어가면서 골은 호날두가 넣고. 그러니까 토티의 역할을 주로 이제 카를로스 테베스가 하거나, 혹은 뭐 테베스가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뭐 루니, 박지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뭐 루니가 하거나, 어쨌든 목표는 뭐냐? 오히려 호날두의 득점력을 높이는 거예요. 호날두 선수는 최전방으로는 안 가 있었어요. 저게
루치아노 스팔레티와 프란체스코 토티로부터 퍼거슨이 응용한 맨유판 가짜 9번 전술. 저걸로 다시 유럽 정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7골 넣고 크게 깨트린 팀의 전술을 그대로 배워서 다음 시즌에 써먹은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딱 떠올렸을 때 이거 잘하면 유행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유행이 됐죠. 왜? 아까 메시 선수가 이후에 또 저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유의 그 당시의 선수들이 루니, 호날두, 테베스 이런 선수들이 저 전술을 구현하기에 딱 좋았던 거죠. 또 그러니까 남이 쓴 전술이지만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이거는 우리 팀이 이거를 하면은 로마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퍼거슨 감독은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갖다 써서 성공했어요. 전술적으로 유능한 2인자 코치를 쓴다든가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을 갖다가 또 자신의 팀에 흡수시키고 적용시켜 가지고 그거를 또 성공리에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27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은 그 시대의 트렌디한 전술에서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유형의 진화에 굉장히 능해요. 퍼거슨 감독은 혁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진화에는 굉장히 능하고 퍼거슨 감독과 벵거 감독의 긴 그 시간의 그 행보를 보면 벵거 감독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수했고 신선했는데 계속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근데 퍼거슨 감독은 아주 처음으로만 따지면 벵거 감독보다 좀 못했어요. 사실은 전술적으로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진화를 했거든요.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흐름, 룰의 변화, 여러 가지 축구적 환경의 변화 등등에 맞게 퍼거슨 감독은 계속 진화를 해서 궁극적인 어떤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벵거 감독은 원래 갖고 있던 한 가지에서 그렇게 탈피하지 못한 채 하향세로서 커리어를 마감했고 반면에 퍼거슨 감독은 커리어가 하향되지 않고 마감했어요. 그 어떤 감독도 리그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퍼거슨이 2013년에 은퇴하면서 남기고 간 리그 트로피가 사실은 맨유의 마지막 트로피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정말 나이 많아서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트로피를 따냈거든요. 근데 벵거 감독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진화력의 차이, 적응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그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 축구가 어떻게 잿더미로부터 일어났는가? 아닙니다. 애쉬로부터 일어났는가? 독일에게도 아주 몰락의 시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독일의 몰락의 시기를 얘기하기 이전에 왜 요즘 축구를 이야기할 때는 독일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세계 클럽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는 UEFA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인데 2019년에 독일 감독 위르겐 클롭이 리버풀을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롭 감독은 요즘 그렇게 어렵다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차지했는데 저거 리버풀이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한 거라서 위르겐 클롭이라는 사람은 리버풀 역사에 이제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히어로로 영원히 남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지 플릭이라는 지금 현재 독일 국가대표 감독으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0년에 참가했던 모든 대회를 다 우승하면서 6관왕을 했어요. 요 6관왕은 펩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초창기에 했던 이후에 한지 플릭의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두 번째로 역사상 한 건데 어찌됐건 모든 6관왕이니까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6관왕을 한 감독이 역시 독일 감독이에요. 그리고 토마스 투헬이라는 독일 감독이 지금 이제 첼시에 있는데 바로 지난 시즌 2021년에 첼시로 시즌 중도에 와서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 시절에는 또 준우승을 했어요. 요즘 세계 축구계에서 굵직한 거는 다 독일 지도자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3년 연속 같은 국적 3명의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제패한 건 역사상 두 번째. 저건 왜 두 번째냐면 예전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때는 잉글랜드 클럽들이 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노팅엄 포리스트, 리버풀, 아스톤 빌라 이런 팀들이 하면서 다 이제 잉글랜드 감독들이 각기 다른 팀에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때 한 번 있었고 이게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좀 더 힘든 시대거든요. 그 7, 80년대에 비하면. 왜냐하면 강호 클럽도 더 많아졌고 다크호스 클럽도 더 많아졌고 그때보다는 챔피언스리그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참가팀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사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를 독일 감독들이 연타로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2019-20 시즌 같은 경우는 4강에 독일 감독만 3명이 올라갔어요. 한지 플릭 감독이 6관왕 하던 그 시즌인데 궁극의 우승은 이제 플릭 감독이 하고 이제 준우승은 투엘 감독이 했지만 요때 87년생의 율리안 나겔스만이라는 감독도 라이프치히를 이끌고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지만 이 당시는 이제 라이프치히를 이끌고 또 4강에 올랐어요. 4강을 독일 감독 3명이 채웠어요. 그런데 요거는 역사상 최초. 챔피언스 리그 4강에 같은 국적의 감독 3명이 오른 건 역사상 최초. 그러니까 요즘은 축구에 뭐 좋은 지도자 어디 없나? 찾으려면 독일 축구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탈도 많았던 올레구나 솔샤르, 아까 그 사실 99년 히어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올레구나 솔샤르 감독을 자르고 데려온 사람도 독일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랄프 랑닉 감독이죠. 또 독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잉글랜드 리그에서는 아까 그 천재과에 속하는 그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 말고는 첼시에도 독일 감독이 있고 현재 투엘 감독, 리버풀에도 독일 감독이 있어요. 클롭 감독.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랑닉이라는 또 독일 감독이 이게 오니까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도 사실 내실을 따져보면 독일의 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독일 축구는 우리 저 오동훈 선배님이 또 역사 전공이신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독일 축구를 바라보면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얘기와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얘기를 하자면 독일 축구는 특별한 어떤 고집스러운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줄을 특히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리즈너블하고 체인지어블하고 플렉서블하고 옵티멀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고 변화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가는 축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죽어도 공격 축구, 죽어도 화려한 축구를 선호하거든요. 그 내셔널 캐릭터예요. 뚜렷한 예가 뭐냐면 브라질이 94년에 호마리우 베베토라는 그 아주 훌륭했던 투톱을 앞세워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94년에. 그런데 브라질 국민들은 그 94년 우승한 팀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왜? 그 당시 94년에 브라질은 전체적인 수비와 중원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호마리우 베베토의 또 그 두 명 간의 엄청난 콤비네이션과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좀 약간 역습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리 축구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월드컵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축구 이렇게 하면 안 돼. 브라질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브라질의 역대 이제 월드컵 우승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94년 우승팀이 가장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그 당시 스타일 자체가 브라질스럽지 않다. 실리 축구였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축구하면 안 돼. 우리는 계속 몰아붙이고 공격적으로 화끈하게 화려하게. 그거에 가장 상반되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축구는 전술이야. 축구는 이기기 위한 전술을 최적으로 고안해서 그 전술에 맞게 모든 선수들이 기계적인 롤을 다 잘 수행해가지고 이기는 게임이야. 라고 이탈리아는 생각하거든요. 이탈리아는 전술 축구고 역시 실리 축구예요. 그런데 독일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뚜렷한 게 없다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프리츠 말터라는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할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기술로 뒤지면은 막 때리고 막 정말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게끔 만들고 뭔가 그런 축구였다가 베켄바워나 빈터네처 같은 선수들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테크니컬해졌어요. 물론 그 옆나라 그 토탈 사커의 네덜란드만큼 테크니컬하진 않았지만 그걸 상징하는 사나이들이 저 두 명이에요. 베켄바워와 네처. 저 두 선수는 뭐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와 비견될 정도로 테크니컬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요 마테우스, 요 사진 보면 클린스만, 비어호프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요 시대로 넘어오면 다시 약간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독일스러운 약간 강인함, 약간은 투박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시 조금 변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시대별로 그때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존재하지? 그거에 따라서 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유형의 선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축구 쪽으로 가야지. 독일은
그때 약간씩 바뀌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고착화된 캐릭터를 고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은 그때 최적점을 찾는다.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들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강인한 쪽, 기술적인 쪽, 강인한 쪽인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상당히 기술적인 쪽이죠. 아까 뭐 좋은 지도자들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어린 선수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내서 지금의 독일 팀은 스페인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기술적인 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관통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다. 있는 선수들의 성향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독일의 그 잿더미는 언제 있었냐? 98년에 그 월드컵 8강에서 크로아티아에게 3대 0으로 아주 참패를 당했었고, 2000년에는 그 유럽 선수권 유로 2000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요. 아니, 조별리그 통과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룹 스테이지 통과는 기본이고, 그 토너먼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뭐 4강을 하느냐 우승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 팀이지, 아예 뭐 8강도 못 간다? 근데 유로 2000에서 8강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마테우스 그 세대의 끝자락에서 독일이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독일 축구의 장구한 역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인한 쪽에서, 기술적인 쪽에서 다시 강인한 쪽으로 갔는데, 그 강인함이 이제 점점 투박함이 되고 선수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전술적으로도 독일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때 약간 구닥다리 전술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90년대 당대 그 트렌디하고 최신 전술로 많이 바뀌었는데 독일은 여전히 옛날식 전술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질도 안 좋고, 그리고 쓰고 있는 어떤 전술도 독일은 조금 뒤떨어져 있었고, 그런 결과가 결국 98년과 2000년에 엄청난 실패로 나타나고, 여기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독일이 준우승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독일의 정통한 독일 쪽 평론가들은 2002 한일 월드컵 독일의 준우승은 그렇게 높게는 평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뭐냐면 독일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랑 뭐 4강에서 붙은 적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인 그 대회의 대진운이 독일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대진운 속에서 조별리그도 치렀고 16강, 8강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 뭐 98년, 2000년에 잿더미가 됐다가 2002년에 갑자기 그럼 좋아졌느냐? 그렇다기보다는 2002년까지도 좀 안 좋은 팀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성적은 나왔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가 독일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뭐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당연한 걸 선택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선택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 야, 어린 인재들을 잘 길러내면 돼, 앞으로.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또 한 축은 유능한 지도자를 많이 키워내자. 우리가 축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지도자 한 명은 좋은 선수 10,000명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정확히 10,000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좋은 지도자 하나가 있을 때 그 지도자가 뭐 제자 뭐 몇백 명 키워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뭐 몇 년 동안.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또 나중에 이제 선수하고 은퇴하고 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의 또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후학들을 키워내게 되면, 좋은 지도자 하나가 10,000명의 양질의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게 뭐 사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독일이 선택한 거는 유소년 축구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질의 지도자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이른바 빡세게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키워내면, 또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양질의 어린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100년 대계로 다시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많은 사회의 조직들이 제대로 이행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 보통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독일 축구협회가 그래서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소년 양성, 지도자 양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입안을 해서 이제 2000년대 한 초반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뻔히 알아도 쉽사리 현실에서 이게 잘 구현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 조직을 맡은 사람들의 이른바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체는 다 임기가 어느 정도는 다 한도가 있는 건데 독일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입안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독일 축구협회에 남아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2000년대 초반을 지나서 2008년쯤 됐으니까 이제 그 양질의 지도자 양성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한 시기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축구 지도자에는 이 급이 있어요. 그건 우리 전 세계적으로 FIFA의 공용 기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3급 지도자, 2급 지도자, 1급 지도자, 프로 지도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외국은 이제 A, B, C 뭐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뭐 C 레벨, B 레벨, A 레벨, 프로 레벨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쯤 됐을 때 독일이 B 레벨 지도자 숫자는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이제 B, A,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지도할 수 있는 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으면 예를 들어 청소년 팀, 더 낮으면은 유소년 팀, 높으면은 성인 팀, 그리고 최상위 프로 팀들을 지도하려면 역시 프로 라이선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라이선스의 구분은 그 맡을 수 있는 팀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 B 레벨 지도자 숫자가 전 유럽에서 가장 많죠. 뭐 잉글랜드의 몇 배입니까? 그리고 A 레벨로 오면 이제 스페인이 이때는 많았는데 이때 B 레벨이 많았다는 얘기는 제가 이후에 뭐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독일이 이제는 스페인에게 상당히 거의 붙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B가 많았기 때문에 B를 딴 다음에 A를 딸 수 있고 A까지 딴 다음에 프로 라이선스를 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원 자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당시에 B가 계속 A, 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은 스페인과 이런 이제 프로 레벨이나 A 레벨도 거의 붙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독일은 이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도자들의 교육에 엄청난 신경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 독일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이 아카데미예요. 이 헤네스 바이스바일러라는 전설적인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아카데미인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예전부터 독일에서 후학 지도자들을 키워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분인데 여기서 이제 교육하는 걸 보면 1년에 24명의 후보생만 받습니다. 학생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 24명을 받기 위해서 지원자는 딱 80명만 받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 가운데 실제로 한 해에 들어와서 배우고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24명으로 한정을 시켜서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되고 잉글랜드 256아워스, 저머니 815아워스는 뭐냐면 저 헤네스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815시간의 교육을 하고요. 잉글랜드에서는 256시간의 교육만으로도 프로 라이선스가 가능해요. 저 815시간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축구 전술에 관한 논문이 또 하나 제출이 돼야 되고요. 독일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까 보였던 그 한지 플릭, 토마스 투헬, 율리안 나겔스만, 위르겐 클롭, 그리고 이번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오는 그분은 이제 나이가 더 많은 분이지만 랄프 랑닉 이런 감독들이 사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레이스 더 많은 기준치를 높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이제 다들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지만 뭐냐면요. 독일에서는 2부 리그, 3부 리그까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이제 1부 리그고 그 밑에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는데 1부, 2부, 3부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은 규정이 프로 라이선스까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 라이선스가 없으면 3부 리그 감독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오로지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의 감독들에게만 프로 라이선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2부 같은 경우는 A 라이선스까지만 있으면 되고 A 라이선스 플러스 나 이제 프로 라이선스 교육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프로 라이선스를 시작합니다. 과정을. 아직 딴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2부 리그 감독을 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근데 독일에서는 2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3부까지도 프로 라이선스가 없으면은 독일에서는
아예 지휘봉을 잡을 수가 없고 벤치에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준치 자체가 독일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만 제가 하나 드리자면 이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독일은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독일에서는 엘리트 대접을 해주고요. 각 프로클럽이 운영하는 유소년 시스템마다 프로 라이선스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이제 한 명 이상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뭐 19세 이하 팀을 지도한다, 뭐 17세 이하 팀을 지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도 엄청난 엘리트로서 독일에서는 대접을 해줘요. 왜냐면 그 지도를 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빡센 과정과 그 헤네스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의 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프로 감독들과의 그 실력의 갭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령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의 퍼포먼스에 많은 주목을 해줘요. 아까 율리안 나겔스만이라는 그 87년생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이 스타가 됐던 곳이 호펜하임 19세 이하 팀에서였고요. 그리고 이거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지금 첼시의 토마스 투헬이라는 감독, 이 사람이 스타가 됐던 곳은 슈투트가르트 19세 이하 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지 플릭 그 6관왕 했던 감독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선수로서도 꽤 이름이 좀 있는 선수긴 했어요. 근데 아주 스타는 아니었지만,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지도자를 4부 리그에서 출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에 이제 최근에 오게 된 그 랄프 랑닉이라는 분은 지도자를 아마추어 레벨 팀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분들이 선수 경력이 어떠냐? 나겔스만은 사실상 한 20 간 넘어서 축구 그만뒀으니까, 부상이 심해서 20 언저리에 축구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수일 리가 없죠. 거의 뭐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아마추어 선수급 선수인 거죠. 랑닉도 마찬가지고, 그 투헬도 하브리그급 정도의 선수였고,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비교적 좀 낮긴 하지만 클롭 감독도 선수로서는 한 2부 리그급 정도 선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사실은 프로에 한 발을 담궜던 적은 있지만 사실은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그 경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 출신이거든요. 조세 무리뉴 감독이. D 선수는 아니고요. 선수를 하기는 했지만 높은 레벨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지금 그 독일에서 유명하다는, 그리고 아주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감독들이 거의 다가 슈퍼스타와 매우 거리가 멀고요. 선수 경력이 그야말로 한미한 수준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뭐 너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축구했다고 할 수 있겠냐?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출발도 어디서 했냐면 대부분 유소년 팀이나 하브리그 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클럽들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독일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이제 시사하는가?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한 건데요. 유스 얘기는 2002-2003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모든 클럽들이 유스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그때부터 이제 2002-2003 시즌부터 이제 거기에 투입한 자금이 계속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좋은 어린 유망주들을 많이 길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지도자 얘기는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독일은 일단 교육을 굉장히 엘리트주의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리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승진의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얼마든지 유소년, 청소년 팀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그 지도자는 프로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인 이제 유소년 투자에 관해서는 이걸 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독일은 그 명장들이 있고 선수들이 계속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자라나니까 뭐 당연히 전술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명장들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아까 뭐 퍼거슨 감독과 또 다른 감독들 말씀드릴 때 얘기가 나왔지만, 명장은 결국은 또 전술적으로 능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술적으로도 독일은 그야말로 엑설런스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전술, 트렌디한 전술을 창도하고 그거를 또 전파시키는 지도자들이 지금은 대부분 독일 지도자들인데, 그 독일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뭐 거의 대부분이 스타와는 매우 거리가 먼 환경에서 키워졌고,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스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팀들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편견 없이 그 지도자들을 모두 스타급 지도자들로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의 전술을 또 선도하는 축구가 독일 축구가 돼 있고 어린 선수들도 계속 잘 길러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졌죠. 우리에게 지면서 아주 상징적으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또 아까 잿더미를 또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런데 그 2018년의 잿더미는 오래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좋은 지도자들, 좋은 유망주들을 계속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은 독일이 약간 삐끗하더라도 오래도록 몰락할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이면 또 이맘때 카타르 월드컵이 치러지는데, 내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저는 독일은 다시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어떤 바뀌고 있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독일은 지금은 다시 잿더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우 좀 시간이 길었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을 지금까지 인내력 있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투머치 토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